자, 그러면 대만에서 한국어와 한국학 가르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만의 한국어와 한국학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요.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거 보면은 뭐 한국에서 시험 보는 사람들 되게 많죠.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려면 토픽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시험 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대만? 대만이 4위야? 라고 말하면 조금 애매해요. 대만 인구는 한국의 반 정도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한국어, 한국 학수요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뭐 돌아다녀 보면은 어학원들 되게 많아요. 뭐 이 지구촌 미일한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영어, 일본어는 알겠어요. 영어는 뭐 어쨌든 제일 외국어 되기도 하고 2030년에는 대만에서 뭐 어, 그러니까 일종의 국어로 취급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일본 기업들도 되게 많이 진출했고 일본 사람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일본어 배우겠다고 하는 거 알겠는데 거기에 한국어가 끼어 있다는 거죠. 원래 이 학원도 영어와 일본어만 가르치던 학원이었는데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한국어도 끼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어학원 같은 경우는 대만 전국에 다 있습니다. 정말 시골 동네에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대만에서 한국어 수요는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국어와 한국학의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 첫 번째는 K컬처예요. 이거는 저는 절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선생님들은, 기존에 이제 한국학을 해오던 선생님들의 그 노력의 결실이 이제 나타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한국어를 배우려는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K컬처예요. 정말로요. 대만의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뭐 이렇게 좀 공터가 있는 유명한 곳, 예를 들어서 한국의 명동 같은 곳 가보면은 K-팝 댄스 팀들 주말마다 나와서 맨날 춤추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비디오 찍고 있어요. K-팝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 한국 드라마. 이거는, K-팝은 20대, 10대 애들이 좋아한다고 한다면, 한국 드라마는 40대까지, 어른들까지 다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돼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대만하고 원래 수교했다가 단교했던 9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청춘을 누리시던 분들은 아직까지 한국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아요.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40대까지는 K컬처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자, 한국 드라마가 꽤 꾸준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기 있어요.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더라, 뭐, 영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 나오기만 하면 대만 차트에서 거의 뭐, 탑10 안에 꼭 들어요. 그리고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같은 것들로 이제 한국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있어서 일본 문화하고 한국 문화를 빼놓으면 사실 별로 즐길 게 없어요. 신기한 거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대만 문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팝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정말로 절대적이에요. 특히 트와이스 성공하고 나서 대만에서의 한국 문화 유행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콘텐츠 산업이 계속해서 대만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웹툰도 있고 라인 웹툰도 있고 플러스 알파로 한국 게임들 리니지라든지 오딘 같은 게임들 뭐 타이페이 지하철역 가보면은 이만하게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 대만의 교역량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요. 콘텐츠 산업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역업 같은 데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만의 한국어, 한국학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어 학과가 있는 곳은 3개교예요. 3개 학교. 국립정치대, 국립가오슝대. 가오슝대 같은 경우에는 동양언어학과라고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3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문화대학. 국립정치대, 국립가오슝대학은 국립대학이고 중국문화대학은 사립대학이에요. 그리고 한국어, 한국학 부전공으로 두고 있는 데는 여기 국립대만사범대학하고 원자오 외국어대학, 저희 가오슝 타이난 쪽에 있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한국어 강의를 개설하고 있는 곳은 대만대 이외에 57개 이상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대만에 있는 대학의 3분의 1을 넘는 수치예요. 한국어 학과 인기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언제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이야기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왔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나 한국어 학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한국어 학과로 진학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2 외국어, 부동의 1위였던 일본어를 따라잡고 있어요. 아까 학생들 입학수 저희 대만사범대학의 어, 한국 한국어 과정 입학생 수하고 일본어 과정 학생 수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어 과정 학생 수가 약간 더 많은 수준이에요. 한국어 학과 졸업자들의 취직은 원활한 편이에요. 취직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한국 관련 기업에 취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저희 한국어 과정 같은 경우도 이번에 대만에 있는 삼성물산에 취직한 친구가 이번에 한 번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 관련 무역, 번역, 통역 아니면은 뭐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급여가 높아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참 아쉬운 일이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건대 대만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한국에서 대만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뭔가 차별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만에서 한국어, 한국학의 수준은 두 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어학하고 한국학 두 개로. 두 개가 다르잖아요. 한국어학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잘해요. 한국어로 하는 대학 강의를, 그러니까 한국어 중급 정도 하는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예요. 쓰기를 제외하면 말하기, 읽기, 듣기는 대단히 높은 수준이에요. 왠지 모르겠지만 쓰기를 굉장히 못해요. 잘 생각해보면은 어학원이라든지 어학 수업 같은 걸 들었을 때 말하기 연습할 수 있고 읽기, 듣기 같은 거는 책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하거나 해서 연습을 할 수 있지만 쓰기는 첨삭을 해줘야 되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잘 못하기 때문에 쓰기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어학은 되게 잘 나가요. 그런데 한국학은 개척 단계입니다. 약간의 한국 전문가가 있는 걸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학은 그냥 동아시아학의 일부로 다뤄져요. 말하자면 대륙, 중국부터 시작해서 뭐 일본, 뭐 조금 멀리 치면 러시아까지 그 동아시아를 다루는 학문의 일부로 다뤄지는 게 사실이에요. 본격적으로 한국학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개척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를 할 때 제가 PPT를 쓰는 게 바로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에서의 K-팝 전략, 엔터테인먼트 기업. 물론 대만도 한자 문화기 때문에 한자어를 쓰면은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데 한국 발음을 이해 못하거나 아니면 한국식 한자어에 대해서 좀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어를 붙여주면 조금 과장 덧붙여서 말하자면요. 학생들이 리얼타임으로 이해해요. 자, 한국어로 강의하기. 자기 전공이 아닌데 한국어로 강의할 것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오히려 다른 선생님 수업에서 선생님이 중국어로 강의하면 화내요. 나 한국어로 그 수업 듣고 싶어서 한국학 수업 들었는데 왜 중국어로 하냐고. 다음부터 한국어로 하라고. 그 이유를 잘 들어보면 첫 번째, 한국어로 교환 유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대학 수업을 미리 들어보고 거기 가서 적응을 위해서 미리 들어보고 싶다는 거겠죠. 그리고 한국어로 교환 유학을 가고 싶지 않더라도 한국 대학에서의 교육을 체험해보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질문 있어요? 그러면 질문 있어요? 그러면 이러죠. 거기 학생 뭐 질문할 거 있는 모양인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울어요. 집단 안에서 앞에 서는 걸 꺼리는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수업 끝나고 질문 있어요? 그러면 다 노려보잖아요. 뭐 질문하면은 수업 늦게 끝나는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 좀 부끄럽잖아요. 내가 이상한 질문에서 좀 다른 애들한테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까? 같은 거요. 그런데 웃기는 건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앞으로 막 우르르 와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걸 막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학 선생님이 돼서 이제 한국어로 강의하거나 아니면 뭐 그 나라 말로 강의를 할 때
토론을 하거나 질문형 강의를 만들게 되면 되게 어려워져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 한국학 강의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는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사실 일본 가려고 했었는데, 아는, 중문과 선생님이 뭐, 한번 갔다 와봐. 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 문제 같은 게 있어요. 이제 한국사 같은 거 강의하다 보면은 정치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90년대 초반에 대만 단교를 이야기하면 항상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미국과의 관계가 들어가고 당시의 한국의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편을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강의자에게 문화적 우월감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특히 가끔씩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한국은 문화적으로 너무 대단한 나라고 너희들은 이걸 배워야 된다라고 막 뭐 19세기의 뭐 제국주의자들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저는 종종 깜짝 놀라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문화가 지금은 유행하고 있지만 너희들 문화도 소중한 거야 라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 분야가 되게 편중돼 있어요.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사실 95%가 여학생이에요. 수업 시간에 들어보면 대부분 여학생이에요. 남학생들 정말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계속 저한테 요구하는 거죠. 연예라든지 영화, 정치, 예술이라든지 서브컬처 같은 거. 예, 무관심 분야는 역사, 과학, 경제 같은 거죠. 자, 앞으로 대만에서의 한국어와 한국학 전망을 뭐 제가 뭘 알겠냐면 그나마 좀 이제 생각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상태대로라면 대만에서의 한국어와 한국학은 점차 확대될 거예요.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강의하는 고등학교도 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들을 많이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한국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경력이 되게 짧은 그냥 한국 분들이 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몇 대학에서 한국어학과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대만에서 한국학이라든지 한국어를 그러니까 전공한 대만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학위를 딴다 하더라도 잘 귀국하지 않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일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받거든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 교강사의 임용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대학의 한국어 학과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게 현재 대만 내 한국어 학과의 관심사입니다. 어떤 학교는 어학을 위주로 하고 어떤 학교는 뭐 한국 문화를 뭐 중심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